자, 그럼 이어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는 좀 더 쪼개서 지역별로 좀 체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최대 상승폭을 경신했다. 과연 이것이 시작일까? 뭐 참고로 일부를 들어보신 분께서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 좀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18주 연속으로 상승했었고요. 또 지방 큰 손들이 이제 강남 3구 아파트를 쓸어 담는데 서초구 매입 건수만 210%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서울은 오르고 지역은 내리니까 지방 소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순서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 아파트 값 최대 상승폭 갱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경신인데 이게 0.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도 그 좀 선호 지역인 7, 8개 구를 빼고 나머지는 여전히 좀 조정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따라서 조금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7월 말에 거래된 신고들을 보니까 다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어떤 거래 실적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몇몇 개구는 다 하락거래입니다. 10개 중에 9개가 갑자기 급변했어요. 7월 말에.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합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의 그 각각 개인의 행동들은 결국은 대중의 시장의 어떤 형성의 트렌드의 어떤 흐름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7월 있잖아요. 7월 초부터 심리 지수나 이렇게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올라간다고 계속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현장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찾아오는 사람 수가 6월 달보다 20-30%다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임장 상황을 맞춰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니까 하락거래가 많아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이거 과연 다음 주에 한국 부동산이 똑바로 발표할까 생각하죠. 이 얘기 뭐냐? 0.30이라는 수치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실 게 가끔가다는 맞추는데요. 뭐 이 일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냐면요. 주간 통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낸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걸 안 해요. 왜냐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합니다. 왜? 일부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가 있다는 데이터인데. 근데 한다 억지로. 예. 네, 신고만 해도 가짜 거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표본 오차들을 제거하는 어떤 툴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주간 동향은. 그걸 발표한 우리나라밖에 없는 데다가 그러면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표본을 기출하는 게 통계잖아요.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늘 서초구라고 가정할게요. 10개가 거래가 됐는데 6개가 하락이고 하나가 보합이고 3개가 상승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하락 분위기잖아요. 하락이죠. 근데 상승이 떠요. 물어보니까 정성적 요인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건 어렵네요. 정성적 요인은 뭐?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정량적은 뭐냐면 정량적이라는 건 양을 정확하게 정한 거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고 정성적인 거는 그냥 분위기 보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성격이라는 그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데이터는 하락인데 부동산에 전화를 해요, 담당자가. 요즘 사람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면 많이 와요라고 얘기를 시킬 수도 있죠. 많이 와요. 그러면 그럼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자기 마음을 넣어서 데이터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정성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여쭤봤더니 담당자분들이 좀 미안해해요. 제가 꼬치꼬치 따지니까. 결국은 좀 높은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겠다. 아니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선수할 줄 알면 이렇게 통계가 안 나오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시정이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0.3이라고 뜨고 이게 뭐가 돼요?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대국민 사기에 가깝습니다. 자꾸 주간에 헤드라이트를 계속 올리니까 이게 좀 문제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의 약간의 불장을 이루는데도 한 몫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완전히 다 내려갈 때는 같이 쓸 수밖에 없죠. 그때도 올린다고 못 하는데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약간의 조정기일 때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좀 봐요. 이 부분에 경신을 했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0.3이라는 것도 웃기고 우리 영끌 시절에도 일주에 0.4 이렇게 오른다고요. 그러면
10억짜리면요. 1%면 얼마야? 1,0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네. 0.1%면 100만 원이에요. 0.01%면은 10만 원. 근데 맨날 나오던 데이터가 뭐예요? 보통 우리 맨날 0.01, 0.02 이거예요. 매주 몇 년 동안 본 게. 네. 오랜만에 0.3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얼마예요? 30만 원? 그렇죠. 10억짜리가 30만 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통계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말씀 주신 이 통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왜? 실제로 신고가가 나오니까. 그걸 평균을 통계내는 방식에서 우리가 좀 더 선진국에 맞춰서 다시 한번 통계를 조정했으면 좋겠고, 과열이 시작인가? 시작됐죠, 이미.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네. 그때 그냥 시장 놔뒀으면 어때요?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 살려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국가가 억지로 부동산 정책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잖아요. 자연시장에 맡긴 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공산주의 스타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 어떤 경제 시스템은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없어요. 수정 자본주의에 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열 시작된 것이 그때부터 어떤 기운에 시작돼서 지금도 올라가는 것이 아까 말씀 나눴던 일부에서 드렸던 정책 금리. 이게 이제 결정탑니다. 원룸 사느니 그렇죠. 이게 이제 원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소득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는 문제가 없는데 1억짜리면 다행인데 한 8억짜리, 10억짜리 무리해서 샀는데 경제 상황의 변동에 대해서 부담이 될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 고통은 누가 가져요? 일단 국민들이 가져요. 그냥 일개 그거 선택을 했던 사람이 다 갖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상반기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게 연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계속 정부에서 받쳐주면. 근데 그 끝은 어딘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했던 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이 요번에 오늘인가요? 어제 그 전 국민 청약의 날.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이 충동적이고, 그죠? 전 국민 청약의 날? 말도 안 되죠. 다 같이 로또 사러 간 거예요. 유주택자도 청약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주택자도 추첨이 돼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투자라는 얘기예요. 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투기라는 느낌으로 다 가잖아요. 알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건 다 아시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정부에서 푼 게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한 세대의 원래 청약이라는 제도가 국가에서 나라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선분양을 하잖아요. 딴 나라에 다르게. 선분양할 때 그 보증을 누가 서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줘요.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근데 그거 왜 냈죠?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이게 완전히 왜곡돼서 그 돈이 유주택, 이게 아주 좀 이상한 좀 패러다임을 바뀌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제까지 올까를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세대가 한 집만 받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지금은 이번 정부에서 뭘 풀었냐면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고 제 와이프가 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다 하나씩 할 수 있어요. 네 채를. 네. 그럼 그게 내 채를 왜 사죠? 팔려고, 차익 남기려고.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 팔려고 하는 시점에서 사줄 사람이 없으면 큰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다 팔려고만 사지? 뭐 약간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내가 팔려고 지금 막 샀는데 지금 약간 비싼 것 같아. 그런데 로또래. 요것만 보시지 말고 만약에 조정이 있을 때도 대비하시라 이거죠. 안 그러셨다가 만약에 입주할 때, 자, 있던 집도 추첨이 됐어요. 유주택자한테 운 좋게. 네. 있던 집을 팔든지 뭐든지 돈을 메꿔야 되는데 안 메꿔지면 그냥 정신없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 여러분 탐욕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걸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 어떤 사람은 또 그러대요. 젊은 분들이 원리금이 600인데 그거 3년 못 막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근데 그분들의 논리도 이해가 돼요. 600이면 7천이잖아요. 그 3년이면 2억 천이잖아요. 강남 아파트는 5억 올르시면 수익률이 100%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도 대비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조정하시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도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해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물론 저는 할 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했는데 하면서 그 생각은 했습니다. 살까 과연?
내가 이걸 산 걸 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내놨을 때 살 사람이 있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그러셨구나. 살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성립이 되는 구조인데 맞습니다. 돈을 받는 구조인데 그게 저는 의문이 들기도 해서 어차피 못 살 거 혼자 이렇게 상상을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에서 팁을 드리면, 팁을 드리면 잘하셨는데 무순이 청약이라고 동탄하고 한 두 군데 있어요. 한 가구 두 가구 나온 거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이왕 시청자분들께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악마보다는 선한 사람이 몰취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내가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그래 이거는 투입해 내가 냈던 세금으로 나라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중대금 대출을 해주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상한제 지역이라서 2년 전에 분양가로 문제가 있는 집을 갖다 무순위로 청약한단 말이에요. 한 세 가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거는 되면은 선한 사람이 갖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것들은 받자마자 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시세보다 낮으니까 그거는 하셔도 된다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왕 누군가는 될 테니까 그거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이 나쁘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취해야 될 세금 냈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있다는 걸 챙기시되 말씀 주신 비싼 것들은 무리하시면 좀 나중에 깊이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지역별로 쪼개봤었을 때 지금 거래 현황 자체가 큰 그림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울이 제일 그나마 낫고 그 안에서도 차별화. 거기다 그보다 못한 게 수도권, 거기보다 더 심한 게 지방. 이 순서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지역별로 거래 현황은 이제 크게 굵직굵직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 전국적으로 평균 거래량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매달 한 5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럼 1년이면 60만 건이에요. 불장일 때는 우리가 기억나시죠? 100만 건 거래. 일때는 막 8만, 10만 이럴 때예요. 전국이. 그 전국의 거래량이 지금 제가 6월 달로 말씀드릴게요. 5월에 3만 5천, 6월에 3만 9천 많이 올랐고요. 7월 현재 2만 6천이 한 3만 5천이나 4만 될 것 같아요. 평균량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불장 대비해서는 반도 안 되는데. 지방과 다 샀을 광역시는 때. 예. 약간 좀 약세장이다. 여전히 평균 거래량도 못 왔어요.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이 지금 강세인데 경기도는 어떻냐면 경기도는 보통 15,000건 정도가 그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아파트만. 근데 이 친구가 계속 7, 8천대 계속 2, 3일 동안 오다가 최근에 그 특례보금자리를 할 때는 한 8천, 9천까지 왔다가 다시 조금 작년 가을에 빠졌다가 지금 데이터는 5월, 6월에 좀 많이 찍었습니다. 10,000개, 12,000개. 제대로 넘어갔네요. 15,000, 아니요, 15,000이 평균이고. 평균이고. 한 60, 80%까지 왔는데. 회복을 했다 정도네요, 계속. 네네, 회복하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7월 달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서울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이사 다니는 거 피곤해 이런 분들이 됐다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7월은 좀 더 뭐 16,000, 2만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아마 저가 위주로 될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경기도도 뭐 과천 이런 데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처럼 거래량이 7월에 오면서 갑자기 끊겨요. 가격 정에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금 평균 거래량을 넘었습니다. 넘고 이번 달도 이어질 것 같고 그 결정적인 게 저는 7월에 꼭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에 워낙 많은 대책들을 줘가지고 집 사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네. 분위기 자체가. 제가 볼 때 현재로서 데이터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잘해 8월? 하여간 추석이 기점일 것 같아요. 추석이 되면은 야 이거 오를 대로 올랐다. 이게 앞으로 이게 더 오를 일이 있겠냐라는 이런 게 대중적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서울만 강세장이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구나. 서울도 주요 선호 지역이 강세장이구나. 나머지는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가격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계속 오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방송 전부터 이거부터 먼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었죠. 예. 정책에 또 연결성이 또 있는데 이 부분 좀 62주째 오르고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여기가 우리가 기저효과를 좀 보였는데 사실입니다. 62조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른 이유도 정책이 개입돼서 오른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역전세란이 원래 작년 가을에 많이 네, 그렇죠. 터졌어야 되는 상황인데 임대인들한테 전세보증금 대출을 시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주다 보니까 네. 역전세란이 들어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을 더 주시면 전세 가격도 네. 2021년, 22년 임대차 3법 하면서 피크 찍어가지고 22년 상반기까지가 전세가 최고 고점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서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최고 아파트니까 최고니까 가격 변동이 약하잖아요. 가격 변동이 이미 별로 많이 고점에 안 받는 있으니까, 데잖아요. 예, 예. 예. 뭐 사람들이 찾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을 것 같잖아요. 거기가 2022년도 꼭지점에 국평이 40에서 45억 매매가가 그리고 전세가는 20억에서 한 22억 같습니다. 이때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금리 미국 올리고 이러면서 얘가 둘 다 반토막이 납니다. 매매가는 20에서 한 25억 정도, 많으면 30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많고, 근데 이제 파는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매매가는 그렇게 급매는 나왔고 전세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11억에서 13억 사이가 됩니다.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럼 이 서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2022년 6, 7월이었으니까 그러면 66주면은 몇 달이에요? 1년이면은 48주고 1년 한 3, 4개월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거꾸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2월 정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2023년도에 가격이 회복을 못 해가지고 11억, 12억이었잖아요. 얘가 지금 15억, 6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20억, 25억에 들어갔던 세입자는 나가면은 5억에서 10억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현장이 서울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기저효과로 우리가 62주로 올랐지만 내려간 것도 많이 내려갔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예전에 전세 가격보다 낮은 데가 더 많아요. 그걸 알려줘야죠. 네, 그래서 오르는데 우리가 피부를 느낀다 어디냐?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말 있잖아요. 얼죽신 들어보셨어요?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신축. 요새 젊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하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고 보도도 그쪽을 위주로 나와요. 근데 다른 데들은 그럼 예전에 비하면 전세값이 다들 내려오니까 자, 여러분 전세 가격이 62주로 오르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사람이 있나요? 전세값이 올랐는데? 없잖아요. 뭐하러 그럽니까? 돈이 있는데. 돈이 남아도는데 놓으면 어떻게 안 돌려줘요? 근데 정부가 전세 대출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한대. 못 돌려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우리가 뭘 하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경매를 붙여서 보증금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계속 올라서 오르는데 돌려주고 돈이 남는데 못 돌려줄 일이 없잖아요. 근데 2022년 하반기부터요, 지금까지 서울의 경우에 임차권 등기, 경매 붙일 거, 돈 못 돌려서 이게 전세 가격이 62주 오르셨다고 얘기를 하니 그게 건수가 1,600에서 2,000건으로 튀어올랐어요. 근데 2020년, 21년, 2022년은요, 이 임차권 경매에 들어간 게 200건에서 150건이에요. 지금 10배가 튀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서울에 지금 돈을 못 돌려줘서 그런 집이 2,000집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팩트죠? 지금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전세값 상승률 62조 오름세란 말 자체가 아예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62조 상승 단 그렇지, 그런 기존에 거 써야죠. 저거 같이 해주면 예. 우리 소비자분들이 팩트를 정확하게 상을 파악하죠. 그래서 트라우마에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 최고점보다는 낫네, 이렇게 평준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딱 들어보니까 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앞뒤가 이제야 맞네요. 돈이 있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이슈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매크로한 이슈입니다. 요즘 미국 대선 얘기가 증권 시장에는 하루같이 나오는 모습이고 또 트럼프 이분 나오시니까 또
왕년에 일기 때도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또 하셨어요. 11월 달까지는 금리 내리지 말라고. 예, 그런 말도 했어가지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금리는 중요한 거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변수로서의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미국 금리를 바이든 정부 지금 해리스로 이제 바뀌었죠, 후보가. 그렇죠. 네, 후보가 바뀌었죠. 여자분이 되셨는데 그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어떤 선거 공약 패턴을 따라야 되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좀 완화적인 요건을 던지면 표에 도움이 되니까 9월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많이 만들어 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절대 대선 전에 낮추지 마라. 표의 문제가 되니까. 낮추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얘기하는데 인플레 위기를 종식하겠다는 얘기를 공약을 내세워요. 그리고 말씀 주신 9월 전에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동결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인플레 잡기 위해서. 인플레 위기를 종식하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그럼 인상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 그렇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를 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월가나 뭐 골만삭스, JP 모건 등에서 지금 이게 아슬아슬하다. 다시 튀어오를 수 있으니 6%로 확실히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조정 버블을 조정하고 나면 우리가 소프트 랜딩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바이든 정부가 데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파월이 있는데 파월은 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항상 그 얘기하시죠. 네네. 3년째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게 그거죠. 누가 되든 그럼 여기서 그럼 인하를 하면 얼마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인상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변수가 좀 있더라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하에 대한 폭을 예측을 하면 되는데 인하 폭을 뭐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사이드 기관들에서 하는 것들이 최대 내년까지 1% 얘기하거든요. 내년까지. 25씩 내려가지고요. 네네, 0.5. 근데 이번에 뭐 빅스텝 얘기도 나오긴 나왔어요. 자꾸 옆에서 흔들거든요. 0.5 내리겠다고. 그럼 네, 50bp. 그럼 50bp를 내리면 5.5, 5.2에서 5.5인데 그러면 4.7에서 5.0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과 무슨 차이가 그대로 아직도 역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 나눴던 정책 금리를 이미 낮춰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자 세금을 국민세를 메꾸면서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한 금리로 지금 대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다 냈는데 더 낮춰요? 이거는 이자 차익 보전으로 뭐 1, 2조씩 나가거든요. 그거 진짜 폭탄 맞아요, 국민들한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PF를 구조를 좀 받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내릴 수는 있습니다. 0.25. 내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투트랙입니다. DSR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체를 볼 때는 PF 현장이나 자영업자분들을 볼 때는 연체자들 볼 때는 금리를 낮추는 게 맞는데 따라서 분위기상 우리의 환율이 약간 불안하고 부동산이 불안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만 안 오르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투트랙이죠. 그러면 따라서 0.25 내린다. 명분은 뭐예요? 자영업자와 PF 문제를 연착륙하기 위해서 뭐 이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그거는 DSR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국내로 잠깐 들어와서 이슈 중에서 청약 통장. 이제 뭐 모아봤자 안 되니까 다 폐지하고 그러는데 41년 만에 이걸 바꿨어요. 한도 상향도 했고 그리고 그 통장 단일화 때문에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을 좀 해주고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좀 또 크지도 않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25만 원을 인상을 했는데 납입 한도잖아요. 예, 10만 원에서 25만 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쉽게 이제 공공 분양하고 민간하고 좀 다른데 가점제를 하고 공공 분양은 할 때 지금 말씀 나눈 이 금액 있잖아요.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을 순서로 둡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동안 10만 원 인정을 받았던 분들이 조금 더 받고 싶으면은 25만 원을 넣으면 만약에 똑같이 했다고 하잖아요. 앵커님하고 저하고 5년 전부터 청약을 붙고 있었어요.
아,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15만 원 더 내기 부담돼요. 그냥 10만 원으로 갈 거고 우리 앵커님은 나는 그래 나 1점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25만 원 내겠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갔을 때는 나중에 이제 공공 분양에서 자격을 다룰 때 이분이 더 많이 냈으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이분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25만 원으로 선뜻 못 가는 이유는 부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요. 100%가 넘습니다. 150%씩 더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물가도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필히 뭐 최근 내년에 이제 공공 분양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대비한다 그러면 조금 부담되시더라도 25만 원을 넣으면 조금 당첨 확률이 높겠지만 제가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 25만 원을 늘린 게 무슨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꾸 뭐 부동산 PF 지원하고 이러면서 전세보증보험 사고 나가지고 4조 날렸잖아요, 돈이. 맞아요. 이런 것들 메꾸느라고 국민들한테 또 뜨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안 좋은 정책인데 이거를 그냥 알량하게 순위를 높이고 돈 많은 사람과 없는 분들을 조금 구별시키면서 또 이간질한 편은 그렇고 뭐랄까요. 자꾸 또 편차를 두니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나는 여기는 무조건 나 1점으로 높아 당첨이 되겠다. 나 영원히 살 거야 이러면 무리가 되셔도 25만 원을 내시는 게 낫고 웬만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판자차를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서민을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서민 보호는 아닙니다. 네. 또 하나 이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이 전세 사기 대위 변제액이 4조 정도 지출됐고 좀 기금이 좀 모자라다는 영향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겠습니다. 주택토지보증공사의 그 자본금이 5조예요. 5조인데 이 정부에서 이 법령화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보시죠. 어느 금융기관의 보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증 사고율을 계산해 가지고 어떤 보증을 쓸 수 있는 양을 정하잖아요. 70배는 어마어마한 비율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70배 문제 같은 걸 어떻게 갚아요? 근데 사고율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도 비고 자꾸 대위변제의 손해는 늘어나고 근데 거기에 재원이 뭐냐면 우리 주택청약저축 는 돈하고 주택복권 지금도 팔죠? 그거 하고 정부 기금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지점에 온 거예요, 이미. 그렇죠. 이걸 굳이 또 국민 돈을 지금 다들 힘드신데 25만 원 올렸다는 사실은 사실은 정부가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사죄를 하면서 했어야 돼요. 제가 볼 땐. 그죠? 국민 여러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도 줄고 또 보증 쓸 일은 많은데 국민들의 뭐 양해 좀 이해합니다.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너무 뻔뻔해요. 제가 볼 땐. 그냥 툭툭툭 지들끼리 해서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분들끼리 해가지고 이걸 갖다 90배로 늘린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쉬운 건 또 뭐냐면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한테는 부동산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제 줄여야죠. 그럼 전세 대출이 줄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이 올라가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깊게 생각하는 좀 아쉬움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